플러스 맵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는 변영석이고요. 네, 저는 컬처베이팅 센터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상빈입니다. 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조금 낯선 주제이기도 하고요.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맞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금 뭔가 힙해 보이는 단어를 고르는 게 네네. 이 낚시질 하기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단어가 딱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가면증후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을 가지고 네네. 얘기를 좀 풀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게 앞서 저희가 한 3회차까지 했던 여러 내용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를 포함해서 좀 연결해가면서 얘기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개별의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면 세계들을 좀 건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좀 돕기 위한 그런 메시지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좀 이제 연결해 가면서 얘기를 네.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면증후군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얘기 주셔가지고 처음 알았는데 네네. 가면증후군 이거 뭘 이렇게 번역했나 했더니 임포스터 신드롬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임포스터가 뭐냐를 봤더니 누군가를 사칭하는 거, 이게 사기라기보다는 사칭하는 거.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임포스터라고 하는데 그 말을 그러니까 사칭 증후군 이렇게 하면 뭔가 안 와닿아서 가면 증후군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 일단 대표님이 이 가면 증후군이 뭘 말하는 건지 먼저 좀. 본인이 어떤 노력이나 본인의 과정에 걸쳐서 어떤 성공을 이루었거나 어떤 성취를 이뤄냈을 때 그 성취가 본인 때문에 본인의 노력이나 그 과정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운이 좋아서 혹은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 착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취를 뭐 좋은 결과를 냈는데 네네. 또 불구하고 네네. 이건 내가 잘해서 그쵸.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우연히 그쵸. 우연치 않게 네. 어쩌다가 잘 됐을 거야. 얻어 걸린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운이 따랐을 뿐이야. 그렇죠. 라고 본인을 평가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사실 이번 주제를 고른 건 특히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 과정 동안 대면 접촉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증후군에 노출돼 있다. 그리고 감염증후군에 사실은 지금 시달리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교육 환경 자체가 칭찬을 많이 하는 교육 환경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요번에 우리가 저번에 세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주제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라고 해서 선택해 왔습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네네. 근데 이거랑은 정반대 느낌이죠.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쵸. 게 있잖아요. 이 리플리 영화도 보셔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리플리 증후군은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그쵸. 자기가 착각을 다른 하는 거죠, 사람인 아예. 것처럼 본인이 착각하는 거지. 네네. 본인은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마치 부자이면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인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를 믿어버리는 그쵸. 현상, 이런 것들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한쪽은 자기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의심하는 거고, 그렇죠. 한쪽은 자기는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인 척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 동기화가 되는 현상, 그런 증후군을 이제 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리플리 증후군도 사실 되게 재밌어요. 저도 이렇게 네네. 사기를 치려면 네. 저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렇죠. 사기치는 사람들이 보면 이걸 예전에 이렇게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막 분석했던 적도 있었는데,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은 본인이 그렇다고 정말 확신에 찬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그럼요. 사기를 칠 수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리플리 증후군이 뭐 그게 진짜일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로 자기를 믿어버려야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돈 1,000억을 가진 무슨 부자야. 이걸 자기 스스로도 막 확신에 차서 믿어버리는 거지. 그래야 내가 이제 대표님한테 사기. 나 1,000억이 있으니까 100억만 좀 땡겨줘. 이런 게 그렇죠. 이런 게 가능한. 네. 하여튼 그거는 이제 비슷한 말로는 리플리 증후군 같은 게 좀 연상되는 단어인데. 네네. 근데요. 지금 이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거의 전 세계 직장인의 3분의 2쯤이 그쵸. 이 감염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그쵸. 분석된 결과들도 있어요. 네네.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왜 본인이 잘하고 노력해서 어떤 성취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우연한 결과고 내 노력의 결과라거나 내 재능의 결과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걸 막 확신하는 지경까지 가는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는 걸까요? 통계나 연구 자료들을 보면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렇죠. 찾아낸 논문이나 연구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림잡아 생각을 해보면 환경적인 요인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육 환경에 따라서 그런 성향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런 그 감염 증후군에 시달릴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주변에 많지는 않은데 대표님 보시기에 대표님 주변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뭐 자료를 보면은 3분의 2쯤 그리고 뭐 전 뭐 그쵸? 거기 걸어 다니는 사람 중에 3분의 2니까 여기 중에서도 2명은 일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따르면.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눈에 보이거나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감염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 것 같고요. 사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뭐 청취자분들이나 아니면 청취자가 학부모라면 본인의 자녀들의 행동 양태나 말들을 들어보면 그 안에 숨어 있지 않을까. 부모님들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도 직장,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는 텐데 생각해 보면 그 친구가 감염 증후군 같은 게 있었겠구나라고 유추되는 친구들은 있어요. 네네. 근데 아이들은 많이 봤어요. 그렇죠. 아이들은 뭔가를 되게 잘했는데도 네네. 그것이 자신이 잘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이번에도 뭘 못했고 하면서 칭찬을 받아도 칭찬을 거부하는. 그렇죠. 네,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게 칭찬을 해주면 칭찬을 받아서 아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북돋아지고 그렇죠. 건강해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잘한 그 뭐 우리가 뭘 지어낸 말도 아니고 잘해서 잘했다고 하는데 그걸 인정 안 해.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좀 어렵다면 이분들이 나타내는 특징 같은 걸 조금 더 이제 열거를 해보자면 어떨까요? 감염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를 살펴보려면 이제 사실 기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 감염 증후군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사용된 환경, 네. 구조적인 그런 환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심리학자가 40년 전에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여성이 구조적인 차별을 실제로 오랫동안 겪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건 알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성공했다라고 주변에서 일컬어지고 그 모두에게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여성 지도자들이 본인의 성공을 다른 사람의 공이나 혹은 운이 좋거나 뭐뭐 때문에로 돌리는 경향이 심하다는 걸 이 심리학자가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지? 라는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분도 이제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요. 네. 근데 이제 추측하기를 이 구조적인 차별이나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교육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해 보면 조금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성들의 환경이라는 것,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나마 순화된 게 유리천장 정도라고 부르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그 전에는 아예 뭐 그 강철로 천장이 있었죠. 뭐 투표권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천장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 반복된 그 학습된 무기력 실험을 그쵸. 했었는데
뛰어오르려고 해볼 때마다 좌절되면 어느 순간 포기해버리는 맞습니다. 경향이 이제 생기는 거죠. 벼룩 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런 상황인 거지. 이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무리 뛰어올라도 난 안 돼. 라고 그쵸. 하고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된 거죠. 문득 툭 튀어봤더니 그 위로 확 올라가 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느낌이 아 이건 그냥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구나 네. 라고 믿어버리는 혹은 그렇게 본인을 평가해버리는 경향이 생긴다. 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를 이제 살펴보면은 네.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보면은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자기 회의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뭐 스킬들을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뭐 좀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자신의 성공이 운 때문이라고 그냥 자기를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팀원들과도 이 팀워크를 할 때는 단절이 돼 버리고 그리고 이제 과로 및 번아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스탠다드를 가지는 네.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본인의 능력을 만든 게 아니니까 난 이렇게 돼야지 내가 스스로 성공했다라고 칭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 그럼 다음번의 태스크, 다음번의 성공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실패에 대한 좌절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그래서 우울증으로 연결되거나 혹은 그 뭐 수어사이드 뭐 심팀이라고 하는 뭐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된다거나 좀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안 좋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사실 우리가 자살하는 분들의 많은 경우가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사실 그건 너무 그냥 쉬운 표현이고 맞습니다. 우울감이 생기는 이유는 너무나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울해서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무책임한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맞습니다. 그건 최종적 결과인 거지. 그쵸. 우울증이라는 건. 우울한 감정을 가지는 여러 요소가 있을 텐데 지금 이런 것, 지금 가면증후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도 그 중요한 요인일 것 같아요. 왜냐? 말씀하신 대로 자신감을 떨어뜨려. 맞습니다. 일단 내 자신감과 자존감을 떨어뜨려 버리면 그것이 가장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가 사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이걸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걸 한번 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가면증후군이라는 건 본인이 한 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그쵸. 스스로가 그것을 굉장히 저평가하는 것인데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그것의 증상으로는 증상이라고 표현하니까 그것의 징후로는 그죠, 징후. 뭐 자기 회의를 계속 한다던가 네네. 뭐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뭐 두려움을 느낀다던가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완벽주의자가 되려는 성향이 오히려 강해지는 그렇죠.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왜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해가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게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한다. 이 증상, 이런 심리 상태와 네네.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건 어떻게 연결돼서 이게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 한번 드렸었지만 이제 완벽주의자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누었던 뭐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학습된 무기력이라든지 전부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비교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지 않으면 완벽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히 되려면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야 완벽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데 주변의 평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아직 라고 스스로를 책찍질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유교적인 문화권에서는 이거 이제 겸손하다고 얘기하죠. 그쵸. 아니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되게 겸손한 사람인 거야 이 사람. 굉장히 겸손한 거죠. 너무 겸손한 엄청나게 거죠. 겸손한 거지. 그쵸. 아니 뭘 그런 말씀을.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를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동양에서는 미덕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서구권에서는 사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오히려 미덕인데 네. 여기는 이제 집단 안에 자신을 조용히 이렇게 묻어두는 그쵸. 이것을 미덕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는 겸손한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네로 평가될 수 있는 것 같은 그쵸.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의 이면에는 사실 그것을 하나의 증후군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나를 평가해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스스로가 계속해서 자기의 기준을 업하고 거꾸로 말하면 완벽하다라는 것은 없으니까 사실 맞습니다. 완벽한 게 뭐겠어요? 일을 완벽하게 잘해.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 사실 그런 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뭐 어딘가에 뭔가 문제가 안 생기더라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더 그렇죠. 못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평가에 따라 다 다른 건데 완벽하다라는 건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무언가를 상정해 놓고 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못한 거야 라고 그냥 본인이 설정해 버린다는 거죠. 한계나 이런 그렇죠. 걸 완전 주변의 무결해야 된다는 거죠. 주변의 의견들을 경청하거나 그것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런 점에서 완벽주의자가 된다. 그러니까 과로나 번아웃이 되겠네요. 그쵸. 네. 난 아직 계속 부족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랑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완벽주의자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비교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가면증후군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칭찬을 해줘야 대면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조금 안도감이 생기는데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네. 재택근무를 합니다. 사람들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완벽주의자 성향을 갖고 있고 감염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내가 한 성과에 대해서 평가받을 기회조차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불안한 거죠. 더 불안해지고 더 완벽주의자가 돼서 노력을 하고 채찍질을 하는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완전 무결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 빠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코로나 맞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이런 감염증후군 같은 것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렇죠. 장치가 돼버렸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의 왕래가 떨어지니 커뮤니케이션하거나 소통할 일이 많이 부족해지니 사람들의 감정이 우울해질 거야. 네. 이거는 사실 좀 되게 막연한 연결인데 네. 구체적인 지점에서 일과 관련해서 본인의 가장 중요한 어떤 행위와 관련해서 또 적절한 코멘트나 평가나 조언이나 등등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면 그렇죠. 이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또 유심히 본 이제 신문 기사 중에 하나가 물론 그 모수 자체가 너무 작았어요. 이게 50명인가를 연구했더라고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기관에 그 학교를 가지 못한 아이들 유아들을 조사해 보니 실험을 해 보니 연구를 해 보니 인지 능력이나 언어 발달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더라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들은 많이 있었죠. 네. 근데 이게 이런 결과도 쉽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과의 단절,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 그리고 비교, 그리고 본인을 채찍질할 수 있는 동기 자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발달을 해야 이 아이 입장에서도 부모 입장에서도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발달을 해야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을 만큼의 기준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내가 이 친구 봤더니 뭐 얘는 공을 잘 차. 네. 나도 공을 잘 차보고 싶어. 네. 그러면서 뭐 공을 가지고 혼자 연습을 한다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자극들이 계속 주어지고 그렇죠. 그것이 어떤 정도의 성취를 내기도 하고 그쵸. 좀 더 부족하면 더 노력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네네. 자기에 대한 평가라던가 노력이라는 것이 뭐고 네네. 성취가 뭐다 이런 걸 학습하는 건데 네. 그쵸 그게 없죠. 없어져 버린 거죠. 혼자 집에서 그쵸. 동영상 틀어놓고 선생님도 그냥 동영상 틀어놓고 애들 보니까 황당하더라고. 아이들의 특히 이제 코로나 환경에서 그런 문제가 아이들에게도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조금 우리의 교육 환경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까 이제 구조적인 어떤 시스템이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 여성들의 경우를
거를 봤을 때라는 것처럼 우리의 교육 환경도 좀 그런 게 아닌가? 우리의 문화도 그것을 굉장히 강요하거나 아까 이제 유교적으로는 이걸 겸손하다고 표현하는 그쵸. 겸양, 겸손 이렇게 표현하는 문화적 맥락과 학교의 교육 시스템 등등이 이런 태도를 오히려 부추기고 강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1, 2, 3학년은 채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을 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아이는 보면 집에서 야 맨날 게임만 하고 핸드폰만 하고 하는데 과연 우리 아이가 오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울대학교를 가야 되고 서울대 법대를 넣으면 평온한 인생 살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 그 목표를 이렇게 높게 상정하고 우리 아이를 그 잣대에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불가능하니까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자꾸 채찍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본인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받아봤는데 받아쓰기를 하는데 5개를 맞았어요. 근데 왜 웃냐면 방금 전에 저희끼리 떠들던 얘기가 지금 사례로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5개나 마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자랑스럽고 떳떳하다. 훌륭한 거지 이 아이의 그치, 좀 마인드셋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너무 올바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첫 1화였죠. 회복 탄력성부터 시작해서 학습된 무기력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었는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엄마 아빠의 자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10문제 중에 5개를 맞았다라는 건 첫 번째 5개밖에 못 맞았어. 반타작밖에 못했나라는 단어로 아이들을 채찍질할 수 있고요.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야, 너 반이나 맞았네. 그 다음번에는 반보다 하나만 더 맞으면 반이 넘는 거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단어가 더 도움이 될까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감염증후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만들어줘야 될 교육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좀 진짜 청취하시고 경청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에서 보면 네네.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어떤 사회적 목표 내지는 부모들의 기대와 네. 네.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한 그 간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다겠죠. 그렇죠. 서울대 법대를 간들 뭐 그게 성이 터지겠어요. 맞습니다. 부모님들한테 하버드나 뭐 이준석도 아니고 하여튼 하버드나 뭐 이쯤 가야 이제 성에 차시는 거잖아 사실 이 그쵸. 양반들은. 그리고 하버드에 가서도 뭐 더 해야 되고 더 해야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부모나 사회가 생각하는 어떤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항상 설정돼 있어서 나는 그걸 항상 충족시킬 수가 없는 상태. 끊임없이 그걸 위해 도전을 하지만 좌절하는 경험만 계속 쌓여 있는 상태가 현재 아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본인은 하버드를 못 갔으면서 본인들이 알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 자녀들에게만 그런 자꾸 높은 목표를 상정하고 계속 강요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본인이 잘했어도 칭찬받지 못하고 본인이 이만큼 결과를 만들어냈어도 아 내가 이게 잘한 거야? 라는 의문이 들고 그러면서 점점 악화되면은 결국에는 본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도 본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감염증후군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감염증후군 때문에 자신감이 상실된다. 그러니까 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자신감이 상실된 결과가 네네. 처음으로 돌아가면 회복 탄력성이 저하된 결과가 네네. 그것이 이런 현상으로도 감염증후군과 같은 현상으로도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그렇게 같아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 아까 이제 실험 얘기하셨었는데 성공한 150명의 여성을 분석했을 때에도 이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심지어 성공을 못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네네. 일반인들은 네네. 이게 훨씬 더 강화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여기 사례에 보니까 네네. 감염 증후군일 가능성이 네네.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 그냥 일반인들은 아인슈타인도 그러면 이게 뭐 인류사에 한 명이나 나올까 말까 한 천재도 그쵸. 그런 정도면 일반인들 수준에서는 엄청나겠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일부의 안에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내재해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제 봤더니 나한테도 이런 증상이 있는 것 같아. 네네. 나도 감염 증후군에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사실 뭐 여기 얘기한 거 이거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는 해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도가 좀 심하다라고 할 때 좀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봐라라고 조언을 좀 하고 있나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고 들으면 너무 그래? 그게 맞는 거지라는 상식적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한번 그냥 쭉 나열해 볼게요. 네. 첫 번째는 사실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사실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아주 아이들에게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면 98점을 맞아왔어요. 그럼 잘한 거죠. 그렇죠. 100점보다 한 문제, 이게 전체 문제에서 한 문제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두 문제나 그럼 잘한 거죠. 그럼 그 사실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렇죠. 두 번째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승인하고 놓아줘야 돼요. 뭘 인정해? 내가 잘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음. 그리고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야. 이 아이가 잘했구나. 근데 이제 하나씩 네네. 풀어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가 뭐라고 하셨지? 사실에 집중한다. 그렇지. 사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뭐 예를 들어 98점을 맞았어. 네. 98점이라는 거는 뭐 등수로 비교를 해봐도 네. 전교에서 몇 등 정도 안에 들어갈 거야. 그쵸. 그럼 굉장히 잘한 거지. 잘한 거예요. 전체 뭐 아이들이 300명 있는데 그 중에 10등 안에 들었어. 엄청나게 잘한 거죠. 그렇죠? 그것을 그냥 스스로 받아들이고 잘했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학부모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음. 야, 알아보니까 300명 중에 280명 100점 맞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시험 문제를 잘못 낸 거지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여기 붙이면 이거고 저기 붙이면 그거긴 한데 사실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렇죠. 팩트에는 어쨌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점과 98점이라는 거. 잘한 거죠. 내가 이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네. 98%쯤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물론 100% 이해한 애가 뭐 나보다 100명이 더 있어. 그쵸. 그럴 수도 있지만 나도 98%는 이해했어. 그냥 쟤랑 나랑의 차이는 2% 정도야. 네.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런 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첫 네네.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인정하고 승인하고 놓아주세요라는 건데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건 본인이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그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다. 이 사실 이것도 이제 첫 번째 거랑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이나 뭐 그 어떤 그 느낌들 그리고 평가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 부분에는 이게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평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변에서 잘했어. 네네. 이번 일 잘했는데 뭐 김대리 훌륭했어 이번에 잘했어. 뭐 이런 얘기가 갔을 때 네네. 그것을 인정해라. 그렇죠. 그거 승인해라. 그렇죠. 승인하는 거죠. 잘했다고 얘기한 건 잘한 거다. 네. 그럼 그거 받아들여라. 네. 충분히 넌 그럴 자격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것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감정이 만약에 본인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대로 그것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첫 번째 거랑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게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거기에서 이제 그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스스로가 그 감정 자체를 부정하면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인정하는 거, 수용하는 것도 있지만 덧붙여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구나. 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더 많은 욕심을 내고 있구나. 네.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구나라는 것도 인정해야 인정해야 된다.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많은 상담이나 치료 과정에서 사실 맨 첫 번째로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맞습니다. 상담자나 맞습니다. 의사들이 네네. 본인이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그렇죠. 그때부터 치유든 치료든 시작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단계가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아, 내가 감염 증후군 같은 어떤 증상들을 가지고 있구나. 네, 그렇죠. 이걸 좀 승인하고 인정해라.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공유해라인데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사실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냥 다 당연해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긴 한데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걸 극복해내야 되니까. 그렇죠. 극복 네. 방법들이니까 이게 좀 나열해 보는 네, 겁니다. 네, 이게 감정을 공유했다라는 거죠. 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감정을 공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알 리도 없고 본인이 그렇다라는 것도 인정해주지 않을 뿐더러 본인이 감정을 공유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고립돼서 단절돼서 너무 많은 가지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감정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건 제가 그런 상황이에요 라는 그렇죠. 걸 공유하는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로 보면 알코올 중독자 치유 모임 같은 그렇죠, 거, 그렇죠. 뭐 도박 치유나 뭐 맞습니다. 마약 치유 모임 같은 가면은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게 나는 도박 중독입니다. 그렇죠. 나는 그렇게 얘기를 알코올 하고 중독입니다. 시작하죠. 그렇죠. 이거부터 이렇게 선언처럼 막 그렇죠. 하고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걸 시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것이 사실은 네. 우리가 보면 좀 기괴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어떤 위험 증상을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달해. 그쵸. 서로가 그것을 알게 만드는 것. 그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다. 맞습니다. 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증거를 찾습니다. 이거는 뭐 다르게 이야기해 드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증거를 찾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98점 맞으면 98점 맞은 시험지를 딱 갖다 주면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에게. 이 증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저널을 썼어요. 어떤 테스트가 있기 전에 아주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시험 전에 중간고사를 보는데 중간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3개월 전부터 언제부터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다. 공부 일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뭐 증거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증거는 거짓말 못 하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잘해냈다. 그리고 혹은 못했다라는 것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거는 존재합니다. 그렇죠. 증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일을 했으면 그렇죠. 뭐 그것의 결과가 나와 있을 거고 그쵸. 뭐 매출이 나와 있든 그쵸. 영업 실적이 나와 있든 이게 나와 있을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책상에 놓으라는 거지. 그렇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그걸 보는 거야. 내가 주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뭘 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나 스스로도 설득해라라는 것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되게 그 완벽주의자나 어떤 성취동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요 항상 목말라요. 네. 본인이 해도 야씨 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화장실에 가지 않고 좀만 참고 공부했으면 밥을 먹지 않고 공부했으면 내가 TV를 보지 않고 공부했으면 이라는 혹은 업무로 따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트로 만들어 자기 앞에 딱 증거를 갖다 놓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다. 그쵸. 그렇죠?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이걸 쭉 우리 스케줄 펴고 보면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평균을 내봐. 그러면 막 보통 한 뭐 애들이 막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공부했을 거거든. 거부할 수 없죠. 그 증거가 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노력했어. 그쵸. 그건 팩트인 거죠. 그쵸. 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아닌 거죠.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네. 이걸 보면 그쵸. 이렇게 돼. 이걸 받아들여라. 이게 네 번째. 그 다음이 다섯 사실 번째인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같이 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생각을 바꾼다라는 건데요.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이게 생각을 뭐 하루 이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아까도 맨 처음에 이게 나오게 된 맨 처음에 이제 그 주제가 이 사회에 도출된 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의 구조적인 차별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우리 교육 환경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들에게 만들어 가고 있는 환경 때문에 이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각을 스스로 바꾼다. 그럼 성인이면 성인이 생각을 스스로 바꾼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멘토를 구합니다. 이제 사실 여섯 번째인데 그러니까 제3자 혹은 제3의 환경에서 본인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생각을 바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바꾼다는 게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의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네네. 걔를 이제 베이스로 깔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뭐 아주 잘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잘하고 있어. 이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되는데 네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한 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이 일에서 내가 기여한 역할이 이만큼이야. 옛날에는 요만큼이라고 생각했는데 확인했더니 이만큼이네. 이거는 내가 그러면 주도해서 한 거야. 네네. 라는 방식으로 그렇죠. 내가 옆에서 그냥 좀 도와줬을 뿐이에요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의 역할과 기여를 했어. 라고 사고방식을 바꿔란대. 그렇죠. 근데 그게 뭐 평생 살면서 막 해온 거니 안 되죠. 니 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말하자면 인생의 스승, 인생의 스승까지 거창하게 아니어도 뭐 회사 안에 선배나 동료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 자기 상황을 얘기하고 그렇죠. 선배님이라면 제가 한 일의 결과가 어떤 것 같으세요? 그쵸. 조언도 듣고 그쵸. 너 잘했어. 네. 이런 거로부터 힘을 얻어서 네네. 진짜 잘했구나. 내 착각이 아니구나.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라. 그렇죠. 그 사람을 찾아가라. 네네. 네. 이것도 뭐 우리가 뭐 그냥 너무 모든 당연한 상황에서 얘기라서요. 네네. 다 하는 얘기 네네. 드리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게 팀원으로부터 배우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팀원으로부터 배운다라는 것도 이제 멘토를 만드세요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본인하고 다른 환경에서 아니면 업무지만 다른 업무를 진행한 사람들 혹은 같은 업무를 진행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객관적인, 그러니까 객관적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데요. 본인이 보는 시야는 주관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부터 시작해서 Z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우리가 칭찬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잘한 거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잘한 거네. 칭찬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고요. 혹은 다른 사람이 못했다면 거기에서 배워서 비교해서 내가 이거 좀 더 잘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팀원에게 직접적으로 멘토가 되는 거죠. 또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팀원 여기서 이제 말한 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료들 인데 나랑 어떤 의미에서 좀 경쟁 관계에 있는. 그렇죠. 근데 이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난 저 사람보다 못해 라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서 네, 그렇죠. 우리는 모든 점에서 못할 수 있어요. 그럼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보다 모든 걸 잘해요?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예. 어떤 사람을 밥을 빨리 먹어. 그것도 재능일 수 있는 거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 당연하게도. 네네. 그러면 관점을 바꾸면 내가 뭘 못한다. 밥을 빨리 먹는 게 대단한 자랑거리는 아니잖아. 내가 밥을 빨리 못 먹는다고 자존감이 상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이렇게 들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각각의 사람들도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지. 그렇죠. 전반적으로 막 모든 것을 잘해내는 사람은 없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저 사람은 이런 걸 잘하네. 그러면 저걸 좀 배워야겠네. 라고 생각하면 나를 보완해주는 방식이 되는 거지 나를 낮추는 방식이 안 되게 될 수 있다라는 조언인 것 같아요. 되게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에게 제일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인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는 음악도 잘해야 되고요. 컴퓨터도 잘해야 되고요. 요즘에 코딩도 잘해야 되고요. 다 잘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다방면의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아이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다중지능 이론 얘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다중지능을 보면 뭐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언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음악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이런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IQ라는 하나의 지표로만 여태까지도 이해하려고 맞습니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더 세분화해 보면 이분은 다중지능으로 7개로 분류를 했었나요? 네, 그렇죠. 그렇게 했었는데 7개보다 더 많을 수 있죠. 훨씬 더 많을 수 있죠. 더 많은 분류될 수 있는 잘하는 영역들 그것도 굉장히 독립적인 음악을 잘하는 친구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할 수 있거든요. 네. 연관성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물론 네. 연관성이 있는 지능들도 있지만 그러니 모든 걸 잘할 수 없다면 그 중에 어떤 부분을 누가 어떻게 잘하고 있어서 난 뭘 배울 거야 라는 긍정적인 태도
그럼 얼마나 좋아. 내 동료들이 다 내가 배우면 되는 사람들인 거야. 너무 좋죠. 네, 그러면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제 네. 그 바람하는 그런 네. 모습들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에 대한 극복 내지는 치유가 가능하다라는 가능해질 거죠. 네네. 거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더 있는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우리가 사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면서 네네. 이런 얘기들 좀 더 네네. 덧붙여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사례를 두 가지를 할 텐데 그렇죠. 후반부에는 특별 케이스가 지금 그렇죠.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케이스. 네, 일단 첫 번째 네네. 좀 사연으로 좀 있는 것이 케이스인데요. 중학생인 우리 딸은 거의 모든 과목이나 생활에서 눈에 띄지 않고 평범한 아이예요. 하지만 그림 하나는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잘 그려요. 그래서 상도 많이 타고 예고 진학을 추천받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아이는 본인이 운이 좋아서 혹은 지원자가 없어서 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은 예고를 갈 실력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가장 사랑하고 잘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부모로서는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네네네. 좀 질문을 주셨어요. 네네. 이게 저 아까 저희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아이들한테서 특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지만 드러내서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는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쵸. 그러니까 막 서면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면 그쵸. 거기서는 잡히지만 까놓고 우리가 서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런 이제 가면 증후 같은 것들이 내재해 있는 것이 안 보일 수는 있으나 아이들이야 뭐 이게 좀 쉽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특히 그렇죠. 이제 부모들이 봤을 때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이들이 그것이 더 강화되거나 잘 보여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아이인데 그림을 잘 그려 자기가. 네. 근데 자기는 못 그리고 계속 내가 상을 탄 이유를 변명을 만들어. 그쵸. 내가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쵸.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림 잘 예고를 가야 되는데 예고를 안 가고 얘가 이러고 있어. 네네. 제가 어떻게 부모님이 좀 해보라고 조언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부모님들이 너무 대단하신 부모님들이다. 너무 좋은 부모님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걸 캐치하셨다는 것도 그렇고 이 마지막에 이 단어가 무엇보다 아이가 가장 사랑하고 잘하는 것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인드셋 자체가 너무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보통은 이 상황에는 네. 어른들 예고 못 가게 하죠. 그런 좀 근본적인 대로 들어가 버리죠. 그렇긴 하죠. 예고를 못 가게 하는 부모들이 네. 대부분이죠. 예고 네. 뭐 그림 그려갖고 뭘로 먹고 사냐. 그렇죠. 인문계는 자연계를 선택해야죠. 그런 경우보다는 네. 훨씬 이제 훌륭하고 네네. 특히나 이 상황이 네네. 이게 뭔가 좀 아이에게 문제적인 상황이 있네라는 걸 캐치한 것도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그쵸. 보통은 그림 잘 그리는 친구한테 그림 너 잘 그리네 막 이러면 아이 뭘요 저 못 그려요 이러면 그냥 우리 겸양 그쵸. 겸손 아이가 참 겸손하구나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네. 부모님이 이 부분을 캐치한 거예요. 네, 그쵸. 이건 아닌데 라는 네. 걸 캐치하신 거예요. 네네.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부모님이신 거죠. 그쵸.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 1번부터 한 7번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방법 중에 그 방법들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건 아이가 스스로에게 본인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아이에게 스스로 계속 칭찬할 수 있도록 외부적인 자극이라면 칭찬이겠죠? 네네. 왜 그리고 칭찬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이게 지난번 얘기했었죠. 그쵸. 칭찬은 뭐 그냥 야 너 잘한다. 뭐 이- 괜히 너 밥을 1등 먹는 했네? 거죠. 뭐 이런 걸로 그쵸. 칭찬하는 거. 그렇죠. 그거 그리고 예를 들어 아니잖아요. 밥을 먹고 있는데 야 너 밥 잘 먹는다. 이 칭찬이 굉장히 좀 이상하고 어색하거든요. 그렇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왜 내가 너를 칭찬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네, 맞아요. 그런 칭찬을 자꾸 해줘야 네. 본인에 대한 신뢰가 쌓아질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첫 번째 급선무로 생각합니다. 좋은 칭찬을 해준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좋은 칭찬이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결과에 대해서 혹은 막 영리하고 스마트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나왔네라는 태도를 가지고서 칭찬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훅 돋아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1등 했으니까 잘했어가 아니라 그렇죠. 1등 하려고 1등 하려고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을 썼고 네. 많은 그 노력을 투여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 그거 너무 훌륭한 것 같아. 이런 칭찬들의 방식으로 아이를 좀 다독여주고 좀 북돋아줄 필요가 있다. 그쵸, 이제 네, 그런 거죠. 가지. 생각해봐봐. 너 이 그림 그리려고 며칠 밤을 샜잖니. 그쵸. 네, 너 그리고 맞아요. 이 주제를 잡느라고 엄마한테 물어본 것도 그렇고 엄마랑 저기를 갔었고 여기를 갔었고 너 뭐 해급성 거 생각해봐. 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런닝맨도 못 봤잖아.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이런 이 과정들을 아이가 듣고 객관적으로 스스로가 평가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쵸.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쵸. 사실을 보여줘야지. 그쵸. 너가 증거를 얼마나 드리는 노력했냐? 거죠. 너가 그쵸. 얼마나 노력했냐를 너가 한번 보자. 네. 봐라.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림을 많이 그렸고 많이 노력했고 하는 것을 아이한테 그쵸. 같이 확인해줘라. 그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그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이가 잘하지 못한다라고 애가 생각할 수도 있어. 맞습니다. 뭐 얘가 꿈이 뭐 고고나 고갱이나 막 이런 수준으로 있을 수도 있지. 그쵸. 내 그림은 아직 형편없어. 굉장히 높은 이상과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열등감을 가지는 것보다 본인이 그림 그리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그쵸. 설명해 주는 게 그쵸. 그리고 본인한테도 네. 그걸 설득시켜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네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대회에 나가서 1등 하려고 그리는 거 아니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가 좋아하잖아 그림 네. 그리는 거. 그러면 돼. 네. 난 그거면 좋고 네가 그림을 앞으로 계속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많이 도와줄 거니까 좋아하는 거면 계속 그려. 근데 뭐 그림 그리는 게 싫으면 딴 거 하든가. 그게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 마지막 네. 문장이 제일 와닿는데요.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림을 그려 예고를 간대. 예고를 갔어. 예고를 가면 만약에 예고를 가서 성공을 못하면 인생 끝일까요? 아니거든요. 아이는 10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한 13년, 14년을 살았을 테고요. 15년을 살았을 테고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85년 남았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예고를 가볼 수도 있고 그림을 좋아해서 해볼 수도 있고요. 만약 그게 아니면 다른 전공으로 가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불안해서 아이들에게 자꾸 자극을 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그 긍정적인 칭찬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건 정말 경계해야죠. 그래서 아이의 장점들을 이게 이때는 부모가 멘토가 돼줘야 되는 거지. 그쵸. 아이한테 멘토가 돼서 너 진짜 잘하는 거 맞고 내가 너 엄마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 객관적으로 이렇게 못 믿겠어? 미술 선생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그렇죠. 그래서 같이 만나서 그렇죠. 아이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잘 그리냐 못 그리냐가 아니라 그렇죠. 아이가 그림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줄 뭐 선생님이나 화가나 이런 분하고 가서 얘기를 듣게도 해주고 그래서 자기 확신을 계속 심어주는 것 무엇보다 자기가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것 그래 좋아하면 된 거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쵸. 이런 태도를 좀 가져라. 1번부터 7번까지인 거죠. 네. 그런 태도를 가져라.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우리 1만 시간의 법칙 네. 얘기를 하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을 쓴 이제 저자가 이 양반이 1만 시간 얘기를 대체 왜 했을까? 라는 생각에 이제 책을 좀 봤어요. 봤더니 이분이 하고 있는 얘기의 핵심은 다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혼자서 위대해서 혼자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쵸.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라던가 빌 게이츠라던가, 그다음에 뭐 오라클의 창립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 그 한 60년대 후반 즈음에 우연찮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컴퓨터를 만져볼 기회를 가졌던 애들인 거예요. 그쵸. 전 세계에 몇 대 없는. 그래서 누구도 만져보기 그 힘든 걸 10대 때 만져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세계적인
재벌이 돼 있는 갑부가 돼 있는 이 양반들도 따져보면 그런 우연찮은 기회들을 잘 잡아서 그렇게 된 거고 근데 그렇게만 해서 되느냐 그러면 그거 정말 그 뭐 이렇게 타고난 능력인 거냐 타고난 능력도 일부 있지만 이 사람들의 그 과정들을 쭉 봤더니 그 일에 10,000시간 정도는 투여를 하고 그제서야 어떤 결과가 나와라는 걸 이제 얘기하려고 10,000시간이 나온 거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10,000시간을 뭘 해야 전문가가 된다가 아니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그것에 집중해서 경험하는 10,000시간 정도의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비틀즈도 단 한 번에 스타가 된 게 아니다. 비틀즈가 연습하고 공연한 시간이 얼마나 긴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걸 한 거더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에 또 연달아서 제가 좀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학부모님들이 착각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돼야 되니까 아이비리그 투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비리그 학교를 가면 애가 거기서 자극을 받아서 아이비리그 할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 컴퓨터를 만지게 되면 컴퓨터 박사가 될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우연이어야 돼요. 엄마가 만들어서 야 너는 아이비리그 갈 거니까 내가 아이비리그 투어를 간다. 하나 가면 그 중에 하나 갈 거라고 그거 안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아이랑 여행을 한다라는 건 그냥 즐겁게 다양한 것들을 우연찮게 아이의 그 동공 안에 담너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자극이 된다는 거지. 엄마가 아빠가 의도적으로 막 만드는 자극은 그렇죠. 우리가 좀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샜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중학생 딸, 이 네네. 엄마가 훌륭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엄마는 굉장히 이 엄마는 훌륭하십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어머니셔요. 네네 어머니가. 맞습니다. 그런 태도고 다만 아이 때문에 걱정이신데 네네. 아이가 아까 아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엄마가 같이 좀 칭찬도 해주고 그쵸. 그다음에 아이가 결정적으로 얼마나 네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라는 걸 스스로도 납득시킬 수 있게 네. 해줘라. 네. 그리고 그런 것이 더 좀 어려우면 다른 멘토를 그쵸. 좀 어른들을 좀 연결해가지고 맞습니다. 어른들로부터 객관적이라고 느껴지는 어떤 평가도 받아보는 것도 좋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으로는 살아있는 라이브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시간이죠. 이분은 이제 가면 증후군이 아니고 가면 처리해서 뒤에 계십니다 지금. 네. 뒤에 계시고 이분의 고민을 이게 가면 증후군하고 딱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연결돼서 얘기하다 보면 네. 포인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일단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아이가 네. 초등학교 1학년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8살이죠. 근데 요번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2학기가 되니까 이제 시험 같은 걸 조금씩 봐요. 뭐 받아쓰기나 단원 평가라고 해서 네. 수학을 본다거나. 근데 이제 얼마 전에는 반타작을 50점을 맞아서 왔는데 그걸 심지어 하루 뒤에 몰래 가지고 왔어요. 네. 하루를 일부러 학교에 놓고 왔다가 자기도 부끄러운지는 않아 보네. 네. 그러더니 봤더니 이제 저 없이 이제 주로 할머니가 이제 등하교 많이 해주시는데 50점을 받아왔는데 너무 당당하게 할머니한테 빵점 맞은 친구도 있는데 이 정도면 잘했다고 그러면서 가지고 와서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저희 엄마가 저한테 화를 많이 내셨죠. 네. 아이를 너무 방치해서 아이가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네, 그런다. 네, 근데 저하고 저희 남편은 보고서 그냥 너무 귀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니까 그냥 그쵸. 빵 터졌어요. 네네.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이도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엄마는 괜찮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보다 할머니하고 낮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할머니는 이제 너 받아쓰기 이제 주말마다 올라와서 공부해라 할머니 봐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할머니는 또 그러고 계시고 이제 아니 근데 일단 이 친구 너무 건강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건강해요. 어. 근데 물론 한 가지 걸리는 게 할머니가 그런 환경을 조성하니까 아이가 하루 늦게 가져왔다라는 거에서는 약간의 그런 코멘트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지만 아마 엄마 아빠는 모르겠지만 네. 할머니는 뭐라 할 것 같아 이 생각을 그렇죠. 했겠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어. 네.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50점이나 맞았어. 네. 또 연출한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하지? 50점이나 맞았다나 빵점 맞은 애도 있어. 이거 연출된 거거든 지금 애 머릿속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네. 뭐냐면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네. 그것에 대해서 이 정도면 나의 나름으로 봤을 때 잘했던 것 같은데 잘했다고 생각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뭐.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네,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고 그 건강하죠. 부모들이 같이 깔깔깔 웃어줘. 네네. 이것도 너무 좋은 긍정적인 태도인 태도죠. 거예요. 네.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도 들으면 귀엽잖아요. 네, 맞습니다. 귀여운 게 맞거든요. 맞습니다. 아이가 나름 자기 제치고 자기 나름으로 노력한 거에 대해서 그래도 나 인정해줘 이런 거를 막 굉장히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점에서 너무 귀엽고 좋고 부모의 반응까지도 괜찮아. 네. 할머니가 좀 고민되긴 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깔깔거리지 않아요, 보통은. 50점 받고 오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건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할머니 같은 반응을 딱 보여요. 네, 할머니 같은 반응을 모든 보여요. 부모들은 거의 대부분이 네. 할머니 같은 반응. 근데 엄마 아빠가 깔깔거리는 걸 보고 아이가 습득이 됐고 인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연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건강하게 리질리언스가 있는 아이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왜 걱정이지 할 정도로 아이가 건강하다.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시험을 못 보고 온 게 처음 아니에요, 거의? 그치? 그러니까 본인도 당황스러운 거야. 당황스러워. 그 전 시험은 다 맞았었다며. 뭐 계속은 아닌데 한 개 정도 틀리다가 한 개 정도 틀리고 뭐 한타작을. 그러니까 그 전에 잘하다가 네네. 지 나름으로 자기도 이렇게 뭔가 이게 뭐지? 이런 처음 그쵸. 경험해 본 거야. 처음 경험해 본 이 좌절의 순간. 네.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하루 일단 쬐어. 그렇죠. 하루를 쬐죠. 하루 째고 들고 온 거야. 이때 반응이 너무 할머니 긍정적이다. 같은 반응만 나오면 안 된다. 아이는 바로 주눅. 맞습니다. 바로 이게 아닌가? 이걸 못 보면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구나. 네. 라는 것에 반응하게 되고 그쵸. 이제는 하루를 숨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안 들고 오겠지. 그쵸, 안 들고 오겠죠. 시험 안 봐? 네. 그래서. 실제로 시험 안 보기도 하고 그치? 네. 점수를 고치겠죠, 아니면.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치유하기 위한 노력으로 가지 않고 이걸 숨기거나 덮거나 자책하는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이게 그쵸. 회복 탄력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고요. 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테스트를 서로 했다. 네. 아이도 하고 부모도 했어. 그렇죠. 근데 테스트는 통과. 네. 다만 할머니를 어떻게 할 거냐. 할머니의 메시지가 할머니랑 지금 오랜 시간을 있는다 그쵸. 하니까 할머니가 저런 태도를 계속 보이면 진짜로 아이가 이 가면 증후군에 나오느냐 이렇게 억지로 막 연결시켜요. 가면 증후군 상황으로 숨어버릴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되게 당당했던 태도인데 이게 잘 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쭉 빠져버리면 나는 계속 뭘 못했고 계속 못하고가 반복되다가 어느 시점쯤이 되면 잘했어도 이제는 한 개를 틀려도 그쵸. 나 너무 못했어. 그리고 공부 잘한다고 아니에요 저 정말 못해요. 라는 태도로 숨어버릴 가능성이 할머니와 같은 태도 때문에 그쵸. 만들어질 수도 있다. 네네. 라는 점이 좀 걱정되긴 해요. 네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정적인 상황도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이 되면 그 강화되고요. 긍정적인 상황이나 긍정적인 결과에 또 계속되면은 그게 강화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보기 너무 아름답고 웃을 수 있는 게 밸런스가 맞지 않나. 근데 물론 이제 할머니를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또 한번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할머니가 가면 증후군 아니에요? 할머니가 완벽주의자. 근데 대개 부모들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대개 부모들은 아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이가 잘 되지 않으면 내가 잘 못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쵸. 거야.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아이가 공부를 못해.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부모가 완벽주의자가 돼버려. 아이에 대해서. 그쵸. 아이에 대해서만. 그게 또 아이에 문제예요. 대해서만. 얘가 그럼 완벽해져야 되는데. 네네. 완벽이라는 게 말한 대로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럼 아이는 끝없이 그 무엇인지 모르는 거기 높이 어딘가의 기준치에서 거기를 딱 놓고 나를 계속 평가하는 거야. 결핍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5개나 맞았어가 아니라
아 5개나 틀렸어 어떡하지? 그쵸. 의 태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게 수동적인 방식, 자존감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확산되는 거지. 이 많은 그쵸. 부모들이 그런 태도가 있어. 그래서 뭐 근데 뭐 할머니를 못 하겠어. 뭐 할머니를 뭐 집에서 쫓아낼 수도 없고 지금 그쵸. 지금 사실 직장 나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할머니의 도움 없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너무 감사한 상황이네요. 할머니한테 근데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 할머니한테 나는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시점까지 좀 자유롭게 놀고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게 제가 아이 키우고 싶은 방식이에요. 전달한다고 뭐.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할머님에게 이제 그런 영상도 진짜 노출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예전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사실. 이게 그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5개를 맞았다라는 게 첫 번째, 너 이것밖에 못했어. 5개를 더 맞아야지 10개를 맞는 거잖아 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5개나 맞았네. 근데 5개를 더 맞게 되면 10개를 맞는 거네 라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 같죠?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정말 다른 결과를 낳거든요. 근데 이런 그 지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할머니가 할머님이 요즘에 유튜브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요. 이런 우리 유튜브들을 걸 보여드려. 그렇죠. 노출을 해야 됩니다. 노출이 돼야 돼요. 이런 것도 싫어하신대. 또 그러면 또 네. 음성 변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지금 얘기했던 거의 핵심은 뭐냐면요. 아이의 건강하고 강한 부분을 계속 강화시켜주는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가 강한 부분, 약한 부분도 있지. 그렇죠. 약한 부분을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고 강한 부분을 키워서 강한 부분이 더 커져서 나머지들을 보완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 맞습니다. 아이가 가장 건강하게 클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림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야. 그러면 그림을 더 잘 그리고 더 잘 그림으로써의 자기 성취를 가지는 경험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경험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잘하시는 거야. 아이가 그림을 잘 그리고 그림을 좋아해. 그러면 그림을 그리도록 도와줘. 그러면 결국에 언젠가는 뭐 돈으로든 뭐로든 사회에서 성공하는 어떤 사람, 꼭 성공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부모들이 바라는 기준에서도 일정한 자기 성공을 성취할 수 있는 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잘하고 마음속에 있는 강한 부분을 계속 자극해줘라. 그걸 칭찬해주고 북돋워줘라.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성취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결국에 성취를 이뤄낸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도 있죠. 운동선수들 중에 성공한 운동선수들은 종목을 바꾸거나 아예 다른 분야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 성공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게 뭐 우리가 얘기할 때 무슨 뭐 재산으로 100억 있어야 되고 이게 성공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그걸 이뤄냈던 친구들은 다른 분야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한 부분도 본인이 한번 잘해봤기 때문에 본인의 약점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회복할 잠재적 힘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만 어떤 사람은 그 힘으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것이 회복 탄력성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온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채워내는 과정이에요. 분명히 소실됐거나 상처받았거나 훼손된 어떤 부분이 이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이 상처받은 자극받은 어떤 부분이 있을 거야. 이걸 치유해내지 않으면 여기로 못 가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치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회복한 사람은 그 경험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미술을 잘하면 음악도 잘할 수 있고요. 이거 재능이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이 다방면에 재주가 있느냐? 저는 재주가 있는 사람도 맞죠. 하지만 뭘 해봤더니 잘해? 그러면 이것도 해볼까? 미술도 되는데 음악도 해보지 뭐. 수학 뭐 그거라고 못하겠어? 건축 해보지 뭐. 그러니까 해본 거야. 그렇죠. 한번 뭔가의 성취를 해보고 나면 이것도 이렇게 쌓아가면 되겠네를 쭉 쌓았더니 지금 우리가 보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은 무언가 하나를 집중해서 자기가 이루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는 경험 하나가 이걸 쫙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네네. 과정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이게 항상 모든 아이들이 그 시소로 따지면 이게 긍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했을 때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좀 약하게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후천적으로 이 시소의 그 가운데 지점을 이쪽이 치우쳤다 하더라도 다시 반대쪽으로 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이 가정 환경, 교육 환경이 어떻게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이 시소의 중간 지점을 옮길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케이스 하나만 말씀드리고 네네.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까 음악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 아이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게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나비 효과 얘기하지만 정말 나비 효과 같은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어릴 때의 경험들이라는 것은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것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몰라. 저 같은 경우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요? 초등학교 4, 5학년 때 그때 막 PC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근데 뭐 집에 PC를 살 돈은 없으니까 PC 매장에 가가지고 네네. 막 베이직 막 이런 거 프로그래밍 하는 책을 혼자 사가지고 가서 네. 그걸로 뭐 삼각형 만들고 사각형 그래픽으로 만들고 이걸 한 거야.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왜 거기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코딩을 배운 거야. 그냥 혼자서. 그쵸. 그러고 나서 제가 그 30년 뒤, 20년 뒤, 25년쯤 뒤에 아니다. 15년쯤 뒤겠구나. 15년 뒤에 개발자가 돼요. 네.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개발자가 돼야겠는데라고 보고 나서 봤더니 개발자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개발을 했어. 개발자가 되고 시스템 엔지니어가 되고 했는데 그 다음 단계 지금 이제 나이가 한 50쯤 돼서 저한테 생긴 굉장히 큰 강점은 IT의 구조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코딩이라고 하는 측면 개념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상하거나 구현하거나 기업을 운영할 때 있어서의 강점들이 발현될 수 있게 되는 데까지로 가거든요. 그냥 정말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컴퓨터 파는 전시장 가가지고 해봤던 그 한 6개월의 경험이 이런 결과를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만들기도 해요. 그런 것을 부모님들도 각각을 생각해보면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걸 좀 끄집어내서 아이를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오늘 그 적절한 상담이 됐나요? 아니라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계속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첫 라이브 상담에서 이런 부정적 피드백을 받다니. 자, 이렇게 두 케이스까지 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뭐 실험 케이스 얘기할 거는 다른. 사실 제가 실험 케이스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좀 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